뾰로롱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오면서 말이죠. 모레는 또 엄청 추워진답니다. 블랙아이스 조심하시고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가 오늘 사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닥 감흥이 없는 건 왜일까요? 그래봤자 어차피 월급 사장. 오너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 다음 주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이 됐다는데 어차피 미국인이라서 안 와도 그만이라는 거.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김한 아나운서,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교수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사진부터 달립니다. 자, 지난 9일 오후 7시 경부 고속도로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흰색 티볼리 추돌 후에 도망간 검은색 차, 그놈 꼭 잡고 싶습니다. 불박 좀 제보해 주세요 하신 임효연님. 예. 대구 복현동 한 횟집에서 대짜 포장을 했습니다. 이게 7만 원이라면 여러분 납득이 되시나요? 하신 박소연님. 하하, 좋습니다. 광주 극락초 53회 졸업생 송재현아, 어디에 살고 있니? 사반 보면 동기 밴드에 가입 좀 하자 하신 오정현님. 예, 사랑하는 우리 아들 심서한이 첫 직장에서 첫 월급 타고 사반 좋아하는 엄마 위해서 미니언즈 피규어를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언제나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하신 임경빈님. 네,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크게 해주세요.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만 뉴스 지르고! 두 분만 했네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예, 은막의 여왕 별이 되다. 자, 오늘 원로 배우 김지미 선생 별세 소식 다들 접하셨을 겁니다. 저는 진짜 어려서부터 귀가 아프도록 들었던 말, 외모만 따지면 김지미를 능가할 여배우는 앞으로도 없을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원로 배우이자 영화인 김지미 씨가 향년 85세의 일기로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인은 저혈압에 의한 쇼크사로 알려졌고요. 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긴급 이송됐고 결국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57년 영화 황혼열차로 데뷔한 김지미 씨는 60년간 총 700여 편의 작품에 출연할 만큼 60년대, 70년대 대중문화의 상징으로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배우 생활뿐 아니라 지미필름 제작사를 설립하기도 했고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영화계에 정말 여러 방면에서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미국 LA 인근에서 조용히 거주해왔고 장례도 역시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 원조 팜무 파탈, 수식어도 많잖아요. 네, 또 신여성의 표본이기도 했죠. 당시 정말로 보수적이었던 사회상과는 반대로 주체적인 삶을 살면서 신여성의 표본으로 불렸습니다. 또 그런 만큼 자유로운 연애와 결혼도 이어갔는데요. 네 번의 결혼과 이혼으로도 화제가 되었죠. 그래서 한국의 엘리자베스 테일러다라는 별칭이 더 붙었습니다. 18살에 홍성기 감독과 결혼을 했다가 4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그다음에 배우 최무룡 씨와 재혼을 했죠. 굉장히 떠들썩한 재혼을 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가수 나훈아 씨를 만나서 6년 동안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고요. 그 후에 의사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습니다. 예, 나훈아 씨와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불쑥 찾아와서 전기 강탈입니다. 자, 미용실에 찾아온 남성이 벌인 황당한 행각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띠링! 미용실 입장. 자, 사장은 보지도 않고 노룩 입장 곧바로 거울 앞으로 고고고. 자, 그러더니 이거나 좀 꽂아볼까. 자, 들고 온 드라이기 전기 코드를 콘센트에 꾹. 어머 마음대로 꽂으면 어떡해요. 자, 그러든지 말든지 이거 이렇게 쓰는 거 어떻게 쓰는겨.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윙! 장풍 발사! 당황한 사장은 그대로 얼음. 역시 드라이기는 차 있으니요.
그러고는 다시 꼭 빼고 쌩 나가버. 지금 잠깐 우리가 뭘 본 거죠? 좀 황당한 상황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제보자 가게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흘 전이었습니다. 오후 1시쯤에 제보자가 미용실에서 다음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 모자를 쓴 고령의 남성이 드라이기를 가지고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꽂아보자면서 거울 앞으로 향했습니다. 제보자가 아니 마음대로 들어와서 전기를 쓰시면 어떻게 하냐 제지를 해봤지만 이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콘센트에 이 드라이기를 연결을 했고요. 제보자에게 이거 뭐에 쓰는 거냐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가 드라이기 같다라고 대답을 했더니 저렇게 대뜸 갑자기 장풍을 쏘듯이 제보자 얼굴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날리셨습니다. 집에서 꽂아보면 되잖요. 집에서 해야죠. 예. 여기 와서 뭘 합니까? 저 과정에서 약간의 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커트 비용이 얼마냐고 물어봤다고 해요. 17,000원 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반문을 했대요. 근데 제보자 이야기 따르면 뭐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고 제보자는 그래요. 그냥 좀 설명하고 정말 한번 써보자 했으면 그나마 어떻게 좀 해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와가지고 뭐 테스트 한다고 하고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해가지고 당황을 했다고 하고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초등학생이 와서 충전 좀 하고 싶다 휴대전화라고 하니까 해준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조금 제대로 했으면 또 가능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17,000원 커트비 남성 커트 그렇게 비싼 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흡연실 아니고 음식점입니다. 자, 여기가 흡연실인지 음식점인지 첫 번째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새벽 시간 가게 구석에 앉아 대화 중인 두 남성. 자, 바로 한 남성이 담배를 딱 물더니 말이죠. 불 붙이고 옆에 있던 일행과 야 수호야 밖에서 펴. 그러자 남성은 야 나 남자야 괜찮아 하더니 이내 물 한 잔 딱 마시고 밖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태료 10만 원 당첨이죠. 네, 굉장히 황당한 일인데요. 지난달 일산에서 술집을 경영하는 제보자가 겪은 일입니다. 새벽 3시예요. 저때 두 남성이 와서 15분 동안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주문도 안 했고요. 뭐 주문도 아무것도 안 했고 담배만 한 대 피고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명이 담배를 이제 피기 시작하자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눈치 보는 듯하고 좀 서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꺼낸 저 남성은 끝까지 담배 다 피고 아이고. 빈 접시에 담배 꽁초 접시에다가? 저렇게 버리고 갔는데요. 당시에 이 제보자는 저 사실을 몰랐어요. 전혀 몰랐고 나중에 직원들이 테이블 정리하다 보니까는 이 담배꽁초 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뒤늦게 이 영상을 통해서 CCTV 영상을 통해서 당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저 그릇 저 접시 저거 못 쓰겠네요. 버려야겠네. 두 번째 제보 영상 보시죠. 손님들로 붐비는 식당 아닙니다. 한 남성이 소주와 함께 김치찌개를 냠냠냠냠. 자, 그러더니 몸통을 돌려서 옆 테이블 대화를 유심히 듣는 것 같아요. 자, 그러더니 잠시 후 담배를 입에 물더니 스모킹. 자, 옆 테이블 손님들 뭐야 자리를 뜨니까 뒤늦게 달려온 사장님과도 대화하면서 담배를 그저 장초를 다 피우고 나서 그제서야 저렇게 쫓겨나는데 말이죠. 너도 10만 원 당첨. 당첨 중국인 아니고요. 한국인인 것 같아요. 이 제보자가 운영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웬 남성이 와서 낮입니다. 낮 1시 반인데 김치찌개 백반 정식을 주문하고 갑자기 담배를 피웁니다. 피우고 나더니 음식 안에 담뱃재를 털고 꽁초까지 버립니다. 아이고.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왜 이러냐 담배 피우면 어떡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옆 테이블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옆 테이블에 대화를 듣고 좀 화가 나서 피웠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하고 이 남성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제보자 입장에서는 음식값 안 받을 테니까 나가라. 그 대신에 가게에서 흡연한 거 사과해달라 요구를 하니까 끝내 사과하지 않고 돌아갔다고 하고요. 문제는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래 취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만나 있었을 뿐인데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한국 나이 26살, 만 나이로 24살인 여성입니다. 지난 몇 년간 나이를 소개할 때 나름의 고충을 겪고 있어서 고민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제 생일이 12월 31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만 나이를 사용한 지 2년 정도 되긴 했지만 여전히 다들 1월 1일이 되면 나이를 한 살씩 먹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생일이 늦어서 그런지 실제 나이보다 2살이나 더 많아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밖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주로 제 만 나이로 소개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만 나이 말고 실제 나이가 몇이냐, 어려 보이려고 그러냐 여러 질문들을 받습니다. 최근에도 연말을 맞아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요. 아이고 올해도 벌써 다 갔네. 내년에 우리가 27이라니 믿겨지지가 않네. 야, 나는 아직 25살 생일도 안 지났어. 너네도 다 25살이지. 야, 또 시작하네. 야, 한국에서 누가 만 나이로 계산을 하냐? 야, 우리나라에도 만 나이 도입된 지 한참 됐거든. 아, 니 왜 그렇게 바짝바짝 어렵게 어려 보이려고 그렇게 하냐? 나이를 인정해라. 동갑 아이가. 아니 이건 인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지 않나요? 그냥 제 나이를 말한 것뿐인데 이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만 나이를 쓰고 싶은데 제가 너무 예민한가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사친입니다. 아이고 그래 욕 본다 애쓴다 상이 너 나한테 오래버니 건강하시와요 하면서 큰절 한번 해봐. 내 용돈 줄게. 제발 좀 늙었다는 걸 인정하란 말이야 동그라미. 어머나 좋습니다. 다음 사연자예요. 야 25이 뭘 늙어 늙기는. 만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어 법령 계약서 등에서는 만나이를 원칙으로 하고 취학, 병역, 주류, 담배 등에만 예외라고 법대로 하자는 게 뭐 잘못이니 X. 자, 손 변호사님. 네, 우선 나이를 정확히 아시는 걸 보니까 역시 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부럽습니다. 이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회의 어떤 관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누가 뭐라고 딱 정해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다 활용해서 이용을 해서 하나의 기준으로 쓴다면 나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굳이 나는 만 나이를 쓰고 싶다 그러면 한국 나이 26이고요. 만으로 24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그래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 박 변호사님. 상황에 맞게 또 다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첫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한다는 건 뭐라 할 수 없겠죠. 친구들끼리 뭐 또 동갑이고 같은 학교를 다녔고 같이 다녔는데 어떻게 혼자서 그럽니까? 맥락에 안 맞게 이렇게 한다면 아주 비판이나 욕 얻어먹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지금 보고 계실 텐데요. 자, 교수님. 네. 아니,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자기 마음이죠. 내가 거짓말 안 했는데 내가 24살이라고 얘기를 하든 26살이라고 얘기하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주체적 나이를 얘기하면 되고요. 게다가 지금 오늘 제보자는 12월 31일이 생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상할 수 있어요. 맞아. 네, 아직 생일도 안 지났는데 한 살 더, 2살 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의 속상함도 좀 이해는 되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기존에 정해진 사고방식, 남들의 시선 이런 거를 이제 좀 깰 때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김하나 아나운서. 조금 예민하다면 예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원하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 나이를 그대로 쓰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분들께서는 비노 마드빈님께서 참 싸울 일도 많네요. 그냥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는 해결책을 주셨고요. 곰푸님께서는 그냥 몇 년생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리고 미항고님 흘러가는 게 세월인데 나이 가지고 호들갑이네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숙면 연구 34년 흑표의 기술은 한판의 기술. 구들장과 황토판에 한약재까지 한 판으로 착.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나. 흑표 침대.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프로포즈를 주고받았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떠나자 트립을 믿고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은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니까.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방송인 박나래 씨가 전 매니저들과 직접 만나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지만 전 매니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매니저들은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 씨가 먼저 소송을 언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가 추가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난 쟁점을 정리해봅니다. 예, 아직 추가 입장 표명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박나래 씨 전 매니저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그분께 뭐 이래저래 많은 좀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만 이틀 전에 이 전 매니저를 만나서 우리 모든 오해를 풀었다. 그날 뭐 정말 서로의 속상함 다 털어놓고 화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냈었죠. 자, 그런데 정작 저희가 이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들은 얘기는 달랐습니다. 네, 아주 다릅니다. 지난 8일 박나래 씨는 SNS에 그 전 매니저들과 불신과 오해들을 다 풀 수 있었다 이렇게 입장문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박 씨의 전 매니저들은 이를 반박한 겁니다. 박 씨의 전 매니저에 따르면 7일에서 8일로 넘어가던 그 새벽에 그 박나래 씨한테 전화가 왔대요. 만나서 합의하고 싶다, 둘이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서울 이태원의 박 씨의 자택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박나래 씨와 현재 박나래 씨의 매니저 그리고 박나래 씨의 지인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4명이서 3시간 정도 동안 이제 대화를 했대요. 그런데 이 전 매니저 주장에 따르면 이 박 씨는 술을 마셨었는데 대화 중에 얘기하기로 했던 합의 뭐 이런 얘기 또는 사과 이런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그냥 우리 예전처럼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나랑 일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노래방에 가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 막 폭로와 반박이 이어지는 그 상황에서 또 어렵사리 만났는데 술을 마신 상태였고 또 노래방에 가자 뭐 일단 주장입니다만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앞서 보신 그 입장문에서처럼 무슨 오해와 불신을 우리는 풀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화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 자택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 6시, 그러니까 아침 6시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갔다는데 이분이 이제 밤새 이제 박나래 씨를 만나고 이제 집에 갔다 보니까 잤을 거 아니에요. 자고 늦게 일어났더니 세상이 발칵 뒤집어져 있더라. 네, 오후에 일어났더니 박나래 씨가 아까 그 입장문을 발표를 한 상태였던 거죠. 이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입장문을 내려고 나를 보자고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전 매니저에 따르면. 그래서 곧바로 변호사를 통해서 사과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만들어서 박나래 씨 측에게 보냈습니다. 박나래 씨가 언론에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서 힘들게 만들었다. 이걸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의 어떤 합의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박나래 씨가 이걸 받고서는 전 매니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너무 무섭다. 나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걸릴 것 같다라고 문자를 보냈고요. 그래서 전 매니저가 나도 힘들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박 씨는 계속 뭐 공황장애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전 매니저가 더 이상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 합의는 종료된 걸로 알겠다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박나래 씨가 그럼 철저한 조사와 법적인 증거로 해결하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합의든 뭐든 없이 법정에서 만납시다. 뭐 양측이 상당히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이 다리를 건넌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와 이 연락이 닿은 전 매니저는요. 이 박나래 씨에 대한 애정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랬던 그 본인이 왜 이렇게 퇴사와 또 이런 폭로를 결심하게 된 건지 그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일을 X같이 할 거면 너 왜 하냐? 라는 말을 들었던 모양이죠.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 계기였던 것 같은데 지난달에 한 신규 예능 프로그램이 런칭이 됐고요. 박나래 씨가 여기에 출연을 하기로 돼 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 준비된 뭐 소품 같은 게 필요가 한데 매니저들이 그 소품을 미리 좀 준비해 놔라라고 박나래 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박나래 씨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 놓고 당시에 그 당일날 됐을 때 그 소품 같은 게 뭐 와인잔이라든지 매트라든지 조명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라고 하니까 당일날 찾아놔라라고 매니저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옆에 다른 어떤 메이크업 원장하고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물건을 못 찾는다고 왜 이래 못 찾느냐. 일을 뭐 같이 할 거면 왜 하냐. 그리고 잡돌이 드자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좀 질책하면서 폭언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원장들하고 이 스태프들까지 나서서 박나래 씨 물건을 찾는 진풍경이 좀 벌어졌고요.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상당히 힘들다. 같이 일하게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앞에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 사람 절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퇴사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폭언 이런 거에 따른 인간적인 실망감이 계기가 됐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 매니저들이 우리 나래 씨하고 일 못하겠습니다. 퇴사하겠습니까? 했더니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예정된 촬영을 마친 뒤에 매니저들이 박 씨에게 퇴사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박 씨가 예능팀 제작진들에게 연락을 해서는 오늘 현장에서 우리 매니저들을 괴롭혔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매니저들이 이걸 보고 또 남 탓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누가 우리 애들 괴롭혔어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더라. 네, 오히려 제작진 측의 책임으로 좀 돌리려는 모습이었던 거죠. 이후로 박 씨가 변호사를 선임을 했고요. 전 매니저들이 변호사를 만나서 일하면서 정산받지 못했던 임금 또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고 만약에 2주 내로 정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에도 신고를 하겠다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랬더니 박 씨 그 변호인이 전 매니저들이 공갈 협박을 했다고 했대요. 이 말을 듣고 전 매니저도 다음 날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된 거고요. 지난 4일에 한 언론을 통해서 박 씨가 전 매니저들에게 갑질, 상해로 피소됐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전 매니저 측의 주장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다는 점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떤 뭐 갑질, 뭐 폭언 이거야 이제 어느 정도 당사자들끼리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전해드렸지만 그 주사이모 이거는 진짜 실정법을 뭐 정말 엄연히 위반한 그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전 매니저가 전한 얘기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매니저에 따르면 그러니까 박 씨는 자택과 일산의 그 주사 이모집 그리고 차에서 링거를 맞았는데요. 이 링거를 맞으면서 박 씨가 잠든 후에도 이 주사 이모라는 분이 여러 종류의 약을 계속해서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매니저가 보기에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들, 저희가 사진을 봤잖아요. 여러 주사들이나 약의 사진들을 찍어 놓은 것이지 그 사진으로 언젠가 내가 협박을 해야지 이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느 날은 또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한테 그 주사 이모 왠지 의사 아닌 것 같아 라는 얘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들이 그럼 이렇게 링거 맞고 약 먹으면 안 되지 않냐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근데 내가 이 언니 때문에 몸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하면서 의사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의사 같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매니저들이 좀 걱정이 돼서 이 주사 이모가 제공한 약을 주지 않을 때도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이 일을 왜 하냐면서 막 욕을 하고 화를 낸 적도 있대요. 또 다른 주사 이모도 있었다고 지금 주장을 합니다. 또 다른 주사 이모가 있다. 네, 지금 2023년 지방 촬영 당시에 예전에 소속되어 있던 소속사 관계자가 새로운 주사 이모를 소개해줬고 그 주사 이모는 호텔로 와서 링거를 놔줬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링거 이모라고 돼 있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정재영 씨가 주사 이모와 관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일반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수 정재영 씨 얘기는 오늘 한 뭐 예능 MBC 예능에서 지금 나가고 있네요. 내일 우리 링거 맞자. 나도 해야 된다. 뭐 저런 장면에 박나래 씨와 정재영 씨가 한 컷 안에 잡히면서
정재영 가수 정재영도 그럼 같이 주사 이모 뭐 이런 의혹이 나왔던 건데 이 전 매니저도 정재영 씨는 일반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걸로 나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정재영 씨 본인도 오늘 난 주사 이모란 사람 일면식도 없다 하면서 부인을 했죠. 자, 손 변호사님 일단 이 전 매니저들이 요구하는 거는 합당한 정산, 내 노동의 대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애초에 시작이 월급, 금전, 이 정산에 대한 거였거든요. 박나래 씨가 이 매니저들에게 함께 일하자면서 뭐 7대3, 8대2 이런 정산을 하자면서 계약서 쓰자고 했는데 나중에 일 시작한 후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계약서 1년 뒤에 쓰자 그러면서 월급 500만 원에 매출 10%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마저 안 줬고 실제 지급액은 월 3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400시간 넘게 일하고 450시간 일한 적도 있고 박나래 씨 잘 때도 일했고 쉰 적도 없고 1분 대기 줬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전직 매니저들은. 그러면서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람한테는 한 달에 400만 원씩 줬는데 일도 안 한 사람한테 우리보다 더 많이 준 거 아니냐라면서 씁쓸해했다. 네, 전 매니저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친으로 알려진 인물한테도 매달 400만 원씩을 줬는데 세상에 일도 안 하던 사람한테 그렇게 주면서 나는 그보다 더 적게 받았다. 이게 일단 전 매니저의 주장인데 자, 박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은 주사이모 그 의료법 위반 부분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노동법 위반 소재도 사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표면적으로 커진다면 이게 쉽게 잠잠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청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쌍방의 고소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이 좀 해결될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좀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일단 박나래 씨 측이 추가 입장 표명을 내겠다고는 했는데 일단 오늘은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여보세요, 저희 119 구급대원인데요. 일단 진정하고 들으세요. 네. 님 배우자분 맞으세요? 네. 지금 차에 튀셔가지고 어떡해요? 심정지 상태고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바로 와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건 지난 10월 교통사고 발생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과 피해자 아내의 통화 내용입니다. 피해자는 이제 결혼 2년차 새신랑으로 내년 봄에 태어날 쌍둥이들을 만날 생각에 매일매일 들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지금도 남편의 빈자리가 믿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완전히 망가진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또 음주 사고입니다. 유족들께서 이 고인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해도 좋다고 저희한테 허락을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에서 큰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네,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지난 10월 7일 밤 9시쯤에 경기도 양주에서 36살 이종희 씨가 차에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종희 씨는 2023년에 결혼을 해서 결혼 2년 차였어요. 그런데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 그동안 못 봤던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 길은 평소 이 부부가 함께 자주 걷던 길이었는데 아내가 뭔가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아서 올 때 꼭 버스 타거나 택시 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걷는 걸 좋아하는 남편이 그날도 걸어서 귀가를 했습니다. 인도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걷던 남편에게 갑자기 흰색 SUV 차가 돌진을 했습니다. 얼마나 충격이 강했는지 차량 앞부분은 많이 찌그러져 있었고 남편의 신발도 벗겨져 있었고 피도 많이 흘렸다고 합니다. 예, 앞서 잠깐 들으셨지만 맨 처음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 당시 직접 들어보시죠. 그날 밤에 친구들이랑 남편이 약속이 있었었는데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자리 끝났다. 집에 이제 갈 거다. 그런 전화인 줄 알고 받았거든요. 네. 여보세요. 끝났어? 여보세요, 저희 119 구급대원인데요. 일단 진정하고 들으세요.
지금 심정지로 병원으로 이송 중인 상태다. 듣고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저는 친구들이 혹시 장난을 치는 건가. 자, 이겁니다. 신랑 번호가 뜨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인 줄 알죠. 그래서 응, 자기야 끝났어 하니까 저희 119 구급대원인데 진정하고 들으십시오. 와, 이게 진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요. 이 당시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이제 막 7주 차에 접어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아까 아내분께서 이게 친구들이 장난을 치는 건가 생각을 하셨다고 했죠. 당연히 믿고 싶지 않으셨고 믿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의사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음에도 계속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끝내 다시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일 아침까지만 해도 남편이 쌍둥이니까 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컴퓨터로 아내한테 집도 보여주고 엄청 들떠 있으셨다고 해요.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도 차를 바꿔야 하나, 카시트는 어떻게 실으면 좋지? 내내 들떠서는 정말 행복해 하셨다고 하고요. 쌍둥이를 임신하기 전에 한 차례 유산의 아픔까지 겪었던 부부였기 때문에 쌍둥이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품고 있자는 의미로 태명도 강희, 단위로 지었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저희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내분 현재는 임신 16주 차고요. 내년 5월에 출산이 예정돼 있습니다. 강희, 단희, 아빠 고 이종희님. 자, 그런데 이 자세한 사고 경위를 보면 볼수록 유족들은 더 화가 나고 억울하셨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인도 위 직진 주행 숨진 고인의 동생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에는 음주운전 한 사람이 당연히 이제 차도를 이제 주행을 하다가 인도에 올라타서 보행자를 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경로를 따라가다 보니까 보도블럭에 차가 올라간 흔적도 없고 이래서 CCTV를 살펴봤더니 주차장에서부터 인도로 연결되는 길이 있는데 아예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술이 너무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상태 그대로 700m, 800m 달려가지고 멀리서 이제 걷고 있는 오빠를 그대로 이제 들이받은 거죠. 지금 이 싱크가 나가는 동안에 박지훈 변호사님이 정말 한숨을 푹푹 쉬시면서 정말 이 사고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저 사파는 CCTV로 확인한 거고요. 만취한 상황이겠죠. 술 마시고 식당에서 나와서 자기 차를 끌고 주차장에서 바로 우측 인도로 지금 꺾어버린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 저 상태에서 700에서 800m를 그냥 직진을 합니다. 달리는데 옆에 사실 철제 난간 같은 게 있거든요. 저기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대로 직진해서 나중에 사고 났을 때 보면 저렇게 똑바로 주차된 모습이 앞에 뭐 파손은 돼 있지만 그래서 뭐 지금 피해자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인도로 그냥 걷고 있었고 그냥 700, 800m 가다 그냥 충돌을 하고 저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유족 얘기긴 한데 이 사고 이후에 보니까 진입 부분에 이게 볼라드라고 합니다. 진입 못하게 차량 막는 거 철제 도구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없었는데 사고 이후에 그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이걸 보면서 또 화가 나고 호탈. 만약에 그거 있었으면 저기 못 들어갔겠죠 아마도. 안타깝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볼라드가 있었어도 그걸 밀고 갔을 인간인 건 같은데 그래도 조금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 인지는 했을 거라는 인지는 거죠.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화가 날 일 더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이 인간의 음주 상태가 정말 심각했어요. 네, 면허 취소 수치가 0.08%죠. 그런데 사고 직후에 측정한 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그거보다 3배 가깝습니다. 0.222%. 면허 취소 수치의 3배 가까운 수치. 술을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엄청나게 많이 취한 거죠. 손 변호사님, 이 정도면 시쳇말로 그냥 술독에 있다가 나온 거잖아요. 제가 제정신으로 운전을 할 수가 당연히 없는 상황인데 당시 처가 식구들하고 식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처가 식구들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과음을 한 이 운전자가 자기 차를 직접 몰고 운전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 안타까운 사건 발생할 경우에 차도로 가다가 운전 부주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도로 돌진하는 경우들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처음부터 인도를 저렇게 질주했으니 말도 안 되는 일이고요. 게다가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술을 마시면. 맞아요. 이 말은 곧 뭐냐면 아니 이렇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술을 마셨으면 당연히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운전을 했고 이런 또 사망사고까지 발생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보통 음주운전자들이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뭐 열의 9은 변명인데요. 0.22이면 기억 안 나는 게 맞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이 인간 첫 공판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50대 남성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협의로 기소가 됐고요. 구속 기소가 됐고 첫 공판이 열렸는데요. 아내분은 참석을 못하셨고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동생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편의 동생은 재판에 가서야 가해자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가해자 얼굴을 직접 보고는 더 화가 난다면서 많이 우셨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표정이었고 죄송하다는 말 정도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족분들이 가장 화나고 속상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해자 측에게 전해 듣기로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말을 들었대요. 유족은 예비 아빠의 목숨을 앗아가 놓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고 또 법정에서도 변호인이 피해자 측에 충분히 사과를 못했으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감형을 노린 걸로 보여서 괘씸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뱃속에 있는 강이 단이가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얘기 이어서 좀 들어보시죠. 그 사람은 다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멀쩡하거든요. 더 화가 났어요. 제 뱃속에 있는 애들은 아예 아빠 얼굴도 못 보고 남편도 애들 얼굴도 못 보고 가는데 한 번 꿈에 나왔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남편한테 속으로 울면서 제발 이제 내 꿈에 나오지 마. 나 너무 힘들어. 내가 그랬어요.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예. 네,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이 아내께서는 차라리 남편이 가해자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드셨대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매일 남편이 보고 싶고 힘들지만 누구도 다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감형 없는 음주운전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리게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남편 이름과 얼굴도 밝히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아내께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어도 실형은 최대 8년,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이런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하셨고요. 남편을 죽게 한 가해 운전자가 감형을 받지는 정말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께서도 할 수만 있다면 피해자가 구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부모님도 매일매일 너무 힘들어하시고 새언니와 조카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제 연말입니다. 송년회 일정 가득할 거예요. 무조건 음주했을 때는 운전이 불가능합니다. 0.03이 기준이기도 하고 기준을 떠나서 사실은 적게 먹었다 해서 운전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무조건 대리운전 아니면 그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요. 예, 고 이종희님, 강희 단이 아버님 두 번째 마무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중학생 손자가 오랜만에 할머니 댁을 찾았다가 방 안에 있는 수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안엔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한가득 들어있는데요. 당황한 할머니가 급하게 둘러대보지만 손자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할머니는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던 걸까요? 자, 오늘은 11년 동안 남편한테 진짜 농락당했다는 분의 제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두 아들을 키우면서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당신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학을 가보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당신이 영어도 잘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가 결단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 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내가 부부 우리 공동 재산을 정리해서 헬스장을 차릴 거고 생활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제보자는 아파트 팔고 퇴직금까지 털어서 남편의 헬스장을 차려둔 뒤에 아이들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출국 2달 만에 학비와 생활비 다 밀리기 시작했고요. 결국에는 남은 퇴직금과 친정에서 빌린 돈으로 유학생활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자, 제보자 아내분이 현지에서 직장을 다녔군요. 네, 맞습니다. 제보자가 현지에서 직장까지 다니면서 두 아들을 모두 키웠습니다. 자, 그러다가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여보, 나 한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제보자를 미국에 묶어둡니다. 헬스장만 대박나면 나도 금방 넘어가겠다. 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다. 그러다가 제보자와 아이들이 남편을 보기 위해서 잠시 돌아오면 남편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집도 보여주지 않았고요. 심지어 명절 당일에도 남편이 독감에 걸렸다는 핑계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려 11년 동안 제보자가 외국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자, 몸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그렇죠. 결국 지난해 제보자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 선언을 하니까 남편이 한 말이 좀 충격적입니다. 왜요? 우리가 너무 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 이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제보자도 이걸 뭐 붙잡거나 하진 않았고 그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남편이 수락을 하니까 아이는 두 아들은 자기가 키우겠다. 사업만 정리하면 곧 출국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제보자 입장에서는 뭐 유학 비용하고 따져보면 뭐 괜찮을 것 같아서 재산 분할도 포기하고 결국은 1,000만 원 정도 위자료 받고 합의를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제보자가 지인으로부터 좀 놀라운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요? 해외에서 두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정비소 운영하는 지인이 남편의 차량을 수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여자 립스틱이 나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얘기는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제보자는 좀 더 얽히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뭐가 있었습니다.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가 아이 있는 여자와 재혼을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아이는 너 아이냐 하더니 아니래요. 근데 그 사람 성격에 본인 아이를 안 키울 사람이 아니거든요. 너 이거 이렇게 살다가 그 아이가 만약에 너 아이라는 거 밝혀지면 나 가만히 안 있겠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본인 아이라고 실토를 하는 거예요. 혼외자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인정 안 하다가 좀처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혼외자가 9살이에요. 그리고 해외에 나간 게 이제 11년 됐잖아요. 사실상 거의 나가자마자 임신을 하고 태어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상대 여성은 누구냐? 전 남편이 헬스장을 열 때부터 함께 동업을 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자가 생각하니까 처음부터 아예 전부 다 해외로 보낸 게 이거 다 설계한 거 아니냐. 다 작정하고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더 황당한 거니 전 남편의 태도 때문인데요. 어떤요? 이런 말을 했어요. 두 아들한테는 이 혼외자 있는 거 얘기 좀 비밀로 좀 해줘. 이러면서 그 뒤에 덧붙인 말이 우리 천진난만한 딸이 오빠들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어. 이게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남편의 거대한 설계 혼자 힘으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조력자가 있었으니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저희 아이들만 그 시댁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작은 방에 아이 물건들이 엄청 많대요, 장난감들이. 그러면서 아빠가 이거 우리가 놀던 장난감이라는데 우리는 처음 보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절대 아이들 장난감이 거기 남아있을 수도 없거든요. 시부모까지 한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엄마 아빠 일을 어떻게 알게 된 큰아들이 엄마에게 말 못한 게 있다면서 3년 전에 일을 털어놓는데요. 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 상자에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당황을 했던 할머니랑 아빠가 너네가 어릴 때 쓰던 거다라고 둘러댔는데 제보자도 이미 두 아들의 장난감을 예전에 버린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부모에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시부모는 뭐 사과는커녕 아이는 무슨 죄냐. 우리한테는 다 똑같은 손주다. 오히려 그쪽을 두둔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이 제보자 아내분은 그걸 모르고 그때 한참 전에 이혼을 했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들은 얘기에 따르면 사실은 그 두 아들도 상간녀가 키우는 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못 알았다면 양육권도 본인이 가지고 그렇죠. 재산 분할도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고 없지. 상간자 소송까지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남편이 얘기하니까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다 끝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뭔가 좀 해답이 있을까요? 네, 전 남편은 뭐 다 끝난 일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완전히 끝난 일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할 때 전제가 되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이제 다른 사실이 있잖아요. 혼외자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구체적인 그런 사정을 고려할 때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다. 다만 좀 시효라든지 날짜들은 좀 잘 따져봐야겠습니다만 뭐 아주 오래 지나지 않았다면 그 후에 지금 새로운 사실관계에 기반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를 만나서 구체적인 방법을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혼외자, 그 시부모 얘기, 교수님. 다 똑같은 손주다. 아, 이거 뭐 다 똑같은 못하게 말렸어요, 애초에. 그렇죠. 그건 그냥 합리화인 거죠. 본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 남편의 기만과 시직 식구들의 은폐로 인해서 이 여성이 너무 고통받는 사례네요. 사실 외국에서 두 아이를 엄마가 혼자 경제적으로도 혼자 감당하면서 육아를 하면서 그다음에 언어 스트레스 뭐 이런 걸 다 견딘다는 게 정말 희생이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만형 배우자를 외국에서 알아낼 수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자책감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이 어머니는 저는 정말로 아이들을 지킨 위대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너무 배신감 느끼시고 괴로우시겠지만 법적으로도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요. 심리적으로 법적으로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10대 소년들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쌩쌩 내달립니다. 한눈에 봐도 굉장히 여러 명인데요. 앞바퀴를 번쩍 들어 올리면서 위험한 자세로 타기도 합니다. 아니, 똑같아. 그렇죠. 이들이 이렇게 속도를 높여 향한 곳 바로 한 편의점이었는데요. 이 자전거 무리가 편의점 앞을 완전히 점거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편의점 안으로 몰려들어서 물건들을 밖으로 휙휙 던지고요. 물건을 품에 가득 안고 달아나기도 합니다. 도둑! 한순간에 난장판이 된 내부를 편의점 직원들은 그저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도둑질, 이 죄값 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백주대낮에 다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난간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여성의 뒤로는 보기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절벽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뭐야? 지나가는 사람들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여성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왜 저래? 여성은 난간에 매달린 채 막대기를 들고 바닥을 휘휘 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성의 손을 꽉 잡아주고 있지만 영 불안한 모습인데요. 한참 동안 매달려 있던 여성은 마침내 목적을 잃었는지 끙끙끙 거리면서 힘겹게 올라옵니다. 도대체 목적이 무엇? 예, 나뭇가지 사이로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우려고 난간을 넘은 건데요. 아무리 휴대전화가 소중한들 목숨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이런 행동 제발 자제해야 됩니다. 아, 손 변호사님. 네, 아니 성공을 했긴 했지만 자칫하면은 휴대전화 다시는 못 볼 뻔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데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저거는 정말 하늘이 도운 거고 저렇게 살아나기 쉽지 않아요. 아우, 다음 이어갑니다. 집안 마당에서 여성과 아이들이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여자아이가 오토바이와 벽 사이로 쓱 들어가 버리는데요. 그 순간 뒤를 돌아본 여성은 깜짝 놀라서 문을 향해 왜요? 허겁지겁 왜? 뛰어갑니다. 왜? 여자아이 몸이 워낙 작다 보니까 오토바이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하은이 건데요. 어디 갔어? 잠시 한눈판 사이 아이가 도로로 나간 줄 알고 안절부절 못합니다. 자신을 찾는 걸 알기라도 했는지 여자아이는 후다닥 여성에게 달려가고요. 남자아이도 동생 여기 있어요! 라고 하은이 여기 있네, 가리키는데요. 엄마. 아이를 발견한 엄마는 긴장을 풀린 채 이놈의 기집애 터덜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지 고스란히 느껴진 장면. 아, 교수님, 하은이 이놈의 기집애 정말. 나중에 애를 낳아봐야 알아요. 아, 진짜. 아우,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수족관에서 입에 담배를 물고 있습니다. 여성이 자신에게 피우지 말라고 말을 거는데 그래도 흡연을 계속 이어가요. 아이고. 자, 그때 뒤에 있던 벨루가 물속에서 얼굴을 내밀더니 물을 아유, 왜 뿜 멈춰? 하고 내뿜습니다. 센 남성에게 보입니다. 물을 싹 뿜어버리는데요. 갑작스러운 물폭탄에 남성은 당황한 얼굴로 뒤를 돌아보고 벨루가는 마치 속 시원하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아이, 쌤통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장면은 소방안전 홍보를 위한 연출이었다고 해요. 저 벨루가가 이전부터 소방안전 시범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정말 똑똑한 친구죠. 박 변호사님, 벨루가! 죄송해요. 죄송하시죠? 예,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43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